예, 오늘 모신 두 분 교수님은 유럽에서 유학 생활과 또 연구 생활을 하시면서 그쪽의 복지제도와 이런 양육 환경을 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저출산 이름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때 그런 관점에서 좀 앞으로 이후의 저출산 대책도 이 접목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장 단적으로 차이 나는 지점, 네, 아동 가족 정책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저출산 현상이 시작이 됐을 당시에 유럽은 이제 90년대 정도의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인 복지 국가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노동 시간, 노동시장 개혁도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유연 탄력 근무가 그 일가정 양립 이슈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이슈였었죠. 그래서 이제 남성 노동자들도 유연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돼 있었고, 근데 우리는 이 두 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출발을 하려니까. 근데 이 국가들은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도 되어 있었고, 노동시장도 비교적 그 부담이 없었는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성차별 문제 때문에. 여성의 사회 진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돌봄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두 개가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려다 보니까 뭘 하나를 강조하면은 이거 해야 된다. 또 이거 하려면 또 이거 해야 된다. 결국은 투트랙. 그래서 저는 그냥 성평등 복지국가의 어떤 비전을 일단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어쨌든 첫걸음을 빨리빨리 내딛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평등 복지국가의 그랜드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네네. 또 가급적인 출산 효과가 더 좋은 정책부터 네. 점검해 가면서. 너무 출산 효과를 내세우는 건 좀 그렇고. 예,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기본적으로 저출산 정책의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의료적 지원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두 가지 맥락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업과 관련된 부분, 반드시 경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서양의 경우는 비용을 양육 비용이나 출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제고해주기 위해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의 가계 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경제 활동과 연관된 저출산 계획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부부는 곧바로 빈곤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가 결혼해서 소득이 향상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자녀가 생겨난다는 것은 이 부부가 사용해야 될 비용의 총액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생산성, 활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접근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실업에 관련된, 실직과 관련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또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강조가 되죠. 이를테면 건강한 아이로 출산해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책무와 의무라고 볼까요? 그리고 의료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여성들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난임의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자연 유산율이 3분의 1 혹은 반까지 높아지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제고한 많은 국가들은 의료에 대한 지원 정책까지 동시에 같이 맞물려서 지금 유럽하고 우리하고 비교, 아까 그 의료 출산 직후 의료 부분도 그쪽은 이미 공공의료로 다 포괄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저출산 대책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느 비용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가 우리 정부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알려진 것은 교육 비용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비일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국가들은 자녀가 출산이 되면은 교육 비용과 의료 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부모들에게 있지 않죠. 국가가 그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그 체감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낮을 겁니다. 아까 삶의 질이 추상적 비전으로만 제시돼 있고 내용이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삶의 질이라는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종 위험을 대비한 게 유럽 사회 복지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실업 위험에 대한 대비도 우리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업
졸업하고 다시 취업하려고 할 때 당장 뭐 손쉽게 훈련을 받아서 노동시장으로 돌아간다, 일자리를 얻는다, 이게 안 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기본적인 제도들, 복지제도들, 그게 우선 돼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객관적 삶의 조건이 좋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근데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이게 플러스가 될 때 삶의 질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일단 이 물질적 조건이 이제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회 변화와 더불어서 이 주관적 만족도, 그 여성의 어떤 그 성차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불균형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출산 현상도 나타나고. 근데 이걸 메꿔준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삶의 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는데 그게 객관적 삶의 조건을 높여주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확대. 근데 내가 차별받고 살고 있으면은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관적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래서 이제 플러스 투트랙 전략. 이건 뭐 거의 큰 정부, 큰 국가로 온 지향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뭐 작은 정부를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말씀 주신 김에 우리가 뭐 저출산 예산이라고 잡던 어떻든 간에 관련 분야 예산이 급속히 빨리 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늘었다 해도 아직도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 가진 나라 수준이 못 미친다면서요. 뭐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비중이 OECD 평균이 한 25% 된다고 한다면 공공사회복지 지출 기준으로 한국이 여전히 12%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그다음에 저출산이랑 관련한다면 개념이 또 GDP 대비 이제 가족복지 지출 비용의 비율이 있어요. 그게 OECD 평균이 한 2.5% 3% 되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들, 독일 같은 나라들 3% 넘어가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그게 아직 2%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육이 됐든 뭐 일가정 양립이 됐든 가족 지원 서비스의 그 양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2배는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 사실 투자 없이 그런 의미의 투자 없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예산 많이 썼다고 욕할 일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더 투입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어느 항목에 어떤 방식의 예산을 투입하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때 보육 같은 경우도 완전히 순수 재정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지원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할 때 지금처럼 보육 비용에 대한 지원액을 증액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유형의 육아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용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고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비용 전문가들 지출이 책임이시잖아요. 비용 지출이 2배 이상이지만 사실은 이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금성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 지원이 훨씬 더 많죠. 우리보다.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우리는 24시간 육아 지원하는 거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해서 아이들을 어느 공간에 모아서 공동 육아하게 하는 거 뭐 이런 형태를 도입을 하는데요. 이런 육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안정적으로 안전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보육에만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사실 부모와 자녀 간의 아이들을 유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비용 투입이 다른 가치를 생산하게 돼서 우리나라의 가족이나 육아나 이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공동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투입의 액수와 그다음에 가족이 분담해야 될 가족에게 지원해야 될 재정의 액수의 규모를 정부가 확인해서 정책의 다양성을 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다양한 쟁점을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그래도 가시기 전에 이거 빠뜨렸다 하는 거 있으면 또 서운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 그다음에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안전하지 않은 사회.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잠재해 있는 그런 사회. 어린이 교통사고율 OECD 최고라든지 등등. 그리고 성차별이 굉장히 공고한 사회, 경제 수준에 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성평등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지원 그리고 서비스, 현금 지원에 걸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저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간 독립성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저출산 대책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두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단시간에 완벽하게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기록 경신은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 10월 중 기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체할 새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인상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